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경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중국 소식부터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자신이 살던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흔히 농민공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농민공들이 다시 고향에 돌아갔다, 이런 소식이 들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주 뒤면 이제 설날 연휴, 중국에서는 최대 명절인 춘절이 시작이 되죠. 네. 그래서 매년 이맘때면 수억 명의 사람들이 고향으로 이동하는 그런 민족 대이동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올해는 요 귀향 행렬이 뭔가 예년과는 좀 다르다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연휴가 좀 임박해야지 이제 기차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이런 이동의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데, 올해는 이미 지난달 초부터 1월 초부터 뭔가 고향행 기차에 몸을 실는 그런 농민공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럼 이들이 뭔가 올해는 특별히 뭐 한두 달 휴가를 더 받아서 고향에 가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그 반대였습니다. 농민공들은 도시에 일감이 없어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고향에 이제 고향길에 몸을 실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가 굉장히 길어지면서 건설 현장이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수출이 부진하니까 공장들도 많이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이렇게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밀려나는 농민공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농민공들은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다기보다는 숙련된 기술 없이 그냥 단순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동시장이 얼어붙었을 때 그 여파를 가장 빨리 그 타격을 입는 그런 계층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헝다그룹 디폴트 사태 여파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농민공들만 수천만 명 규모였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제 농민공들이 도시를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가는 이런 상황을 좀 경계하면서 농민공들이 고향에 눌러앉는 그런 대규모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막아야 될 이유까지 있을까요? 잠시 쉬다가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물론 설 연휴 이후에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분들도 많겠죠. 예. 근데 지금의 이동이 뭔가 과거 경기 침체 때와 비교하면 양상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중국 정부도 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예. 당시에도 이제 수천만 명의 농민공들이 귀향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일자리를 잃은 농민공들은 고향에서 무엇을 했냐? 어쨌든 그들은 농지를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땅에서 뭐 작게나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매서운 고용 한파를 버텨냈습니다. 그래서 농촌이 대규모 실업 위기에서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해준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게요. 지난 10년여간 농촌의 구조가 많이 바뀌면서 이제 이 도시로 떠난 농민들이 자기의 땅을 다른 사람에게 장기로 임대를 줬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 자기가 고향에 돌아가더라도 당장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경작지는 이미 누군가가 예. 경작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2018년에는 땅을 임대한 비율이 한 10% 미만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4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농민공들이 도시에 살아보니까 이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꼈던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예. 코로나19 팬데믹 때 중국은 굉장히 강력한 봉쇄 조치를 취했잖아요. 그러면서 도시 생활이 불안정하다라는 그런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다시 도시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주저하게 되는 그런 심리도 커졌다고 합니다. 네. 농민공들은 근본적으로 그 호구라고 하는 호적이 농촌에 있기 때문에 근로만 도시에서 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주거라든지 임금 수준이라든지 교육, 의료 이런 서비스들에서 차별을 받고 있거든요.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오래되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여파를 가지고 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차라리 지금 도심지에도 일자리가 없는 상황이면 농촌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농민공들에게 농토를 돌려주진 못하겠지만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대책, 이런 건 논의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몇몇 그 내륙에 있는 도시들은 공장을 유치해서 농민공들이 어쨌든 자기 고향 근처에서 좀 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실제로 후베이성의天문시 같은 곳은 원래 남부 해안가에 있던 의류 공장들을 자기 지역으로 옮겨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 공장들이 소도시에 있다 보니까 대도시에서 받던 그런 임금 수준을 못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륙 도시 임금이 해안에 접한 그런 대도시들보다 훨씬 적습니다. 네. 그래서 게다가 귀향 인구는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데 내륙에 공장을 유치한다고 해도 그 인원을 다 수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 구직 경쟁은 치열해지고 오히려 노동자들의 급여는 더 낮아지는 그런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어쨌든 생활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인식도 좀 바뀌고 있는데요. 네. 예전에는 일단 돈이 우선이었어요. 무조건 돈 많이 주는 대도시 일자리로 가겠다.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돈을 좀 적게 받더라도 가족들의 곁에 있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제 부모가 농촌에 떠나서 도시로 돈을 벌러 나가는 사이에 농촌에 남겨진 아이들이 어떤 정서적으로 불안을 겪거나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거나 반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비행 소년이 되는 경우도 많아지면서 이게 사회의 문제가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좀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더 강해지겠죠. 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14년에는 농민공의 47%가 타지로 떠났지만 10년이 지난 현재 그 비율은 38% 정도로 한 10%포인트 정도 떨어졌어요. 네.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네요. 그리고 중국 전체로 봤었을 땐 가장 노동력을 핵심적으로 공급해왔던 주체들이 농민공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가 있는 건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필수 인력이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결정되니까 정부가 무조건 귀향을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떠올리는 이유도 약간은 이해는 갑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농민공들도 어쨌든 떠밀려서 내려오기는 했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인력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농민공들의 가치를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이제 중국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던 시기 한 1990년대 이후쯤에는 농민공들이 이렇게 저임금의 제조업과 건설업에 종사를 해주면서 노동력 수요를 많이 충족을 시켜줬어요. 예.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해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건데요. 이제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농민공들이 뭐 제조업에도 종사했지만 이제 음식 배달과 같은 그런 3차 산업으로도 옮겨가면서 산업 구조의 변화도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이제 소비 부진까지 겹치면서 2차 산업이든 3차 산업이든 둘 다 타격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농민공들의 가처분 소득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일부는 도시를 떠나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되면 농민공들이 도시에서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예. 그 소비가 줄어드니까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내수 진작이라는 목표를 이루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생계가 급한 그 농민공들은 어떤 사기 조직에 가담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안 좋은 일에 손을 대는군요. 네,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이제 사기 조직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농민공들을 타겟팅합니다. 예. 그래서 접근해서 만약에 당신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어떻게 돈을 좀 빌려주면 채무를 져주면 우리가 이제 그 대출이 실행됐을 때 일부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면서 이제 허위로 어떤 대출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기단이 농민공 앞으로 뭐 재직증명서와 어떤 자산 서류를 허위로 발급한 후에 실제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이 마무리됐으니까 돈의 일부가 농민공의 지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기단이 잠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농민공은 어쨌든 서류상으로는 자기의 이름으로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빚더미에 앉게 되고 또 이제 이렇게 채무 독촉을 피해서 다시 도시를 떠나서 도피 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유, 중국도 경제가 참 만만치 않았군요. 자, 그런데 제가 작년 연말에 중국 출장 한번 갔다 왔었는데 그때 보니까 농민공뿐만 아니라 도시에 원래 살고 있었던 화이트 칼라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 행정직들, 사무직들도 정말 뭐라 그럴까? 무력감 또는 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걸 느끼고 있는 분위기를 많이 봤습니다. 네, 맞습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좀 뭔가 굳어있는 그런 상황을 아마 목격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인형이 이렇게 암울한 중국의 현재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네. 일명 우는 말 인형입니다. 우는 말이요. 네. 네. 올해가 이제 붉은 말의 해잖아요. 그래서 한 인형 제조 공장에서 이 대목을 노려서 빨간색 말을 출시했어요. 네. 그리고 그 말의 표정은 당연히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네. 행복과 뭐 복을 기원합니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공장
공정상의 실수로 입모양이 180도 뒤집혀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웃어야 되는 말이 이제 울상으로 변한 거죠. 예.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건 전량 폐기돼야 되는 그런 상품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제품이 중국의 직장인들 사이에서 대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뭔가 이 우울한 말의 표정이 출근길에 오르는 나의 모습과 비슷해 보인다. 회사에 다니는 나의 심리를 반영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는 말 인형에 애정을 갖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더우인에서 우는 말이라는 해시태그의 조회수가 2억 회를 넘겼다고 합니다. 또 이제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유행한 그 쓰레기 시간이라는 말도 이런 우울함이 반영돼 있는 말인데 네. 이제 쓰레기 시간이라는 게 농구 경기에서 승패가 이미 결정 나서 이제 약간 무의미하게 남은 시간을 보내는 그 시기를 뜻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청년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현재 시대가 역사의 쓰레기 시간과 같다라고 예. 인식을 합니다. 예. 그래서 경제 성장은 이미 둔화기에 접어들었고 계층 사다리는 끊긴 지 오래고 굳이 내가 야망을 갖고 일을 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면서 차라리 열심히 일을 하기보다는 누워서 지내는 게 낫겠다 이런 무력감에 휩싸인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건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저성장과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세계 많은 젊은이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감정인데요. 근데 중국이 이렇게 식어가는 엔진을 어떻게 다시 가동할 것인지 그 해법이 궁금해집니다. 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뭐 헬조선 이런 단어도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중국도 비슷한 상황에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도 소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도도 오늘 부동산 얘기네요. 좀 암울한 얘기. 인도 부동산 시장도 뭐 경고등이 켜진 겁니까? 네, 이제 인도 경제의 한 축인 이 부동산 시장에 최근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예.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인도 몬바이 거래소의 부동산 지수라는 이 지수가 있는데 이게 2024년 6월에 정점을 찍고 지금까지 30% 넘게 빠졌어요. 야, 그러면 이게 불과 한 1년 반 만에 30%가 떨어진 거네요. 네, 그리고 올해 들어서만도 한 13% 정도 하락한 것으로 제가 이야, 파악을 했는데 예. 이게 최근 인도의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인 오베로이 리얼티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내면서 결정적으로 주가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베로이 리얼티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부진한 그 실적을 보이니까 투자자들이 전반적인 부동산 주식을 투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부동산 지수가 그럼 2024년에는 왜 그렇게 정점을 찍을 수 있었느냐? 2021년에 이제 코로나 주식 호황장 덕분이었는데요. 이제 팬데믹 동안 주식 시장이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 사이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팬데믹 이후에 그 개인 투자자들은 돈을 어디에 갖고 갔느냐?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옮겨갔어요. 네. 그래서 시중에 돈이 주택 시장으로 몰리니까 건설사들은 이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해 버렸습니다. 땅을 비싼 값에 사들였고요. 또 신규 프로젝트를 앞다투어 쏟아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러한 흐름을 좀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봐 줘야 되는데 당시 시장은 이걸 오히려 좀 긍정적인 재료로 해석을 했습니다. 땅을 사들이네. 자산이 늘어나는구나. 신규 프로젝트를 계속 확장하네. 어딘가 믿을 구석이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건설사 기업의 그 주식을 더 사들이면서 주가가 정점을 찍었는데 이제서야 그 거품이 꺼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단순히 경기가 좀 식어서 주가가 빠지는 건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인가 이것도 궁금합니다. 뭐 둘 다 있겠지만 구조적인 문제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보통 부동산 위기라고 하면 그 미분양 사태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인도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예. 여전히 사람들은 집을 사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계약도 잘 이루어져요. 오히려 대도시의 미분양 수준은 지난 2년 반 사이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죠? 선분양은 해놨는데 네. 건설사의 공사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한 부동산 리서치 회사 분석에 따르면 예. 인도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던 2017년만 하더라도 신규 공급 대비 완공 비율이 74% 수준으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는 이 비율이 57%로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짓겠다고 뭐 땅도 파고 분양까지 해놨는데 정작 제때 완공해서 그 사람들에게 준 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거죠. 예. 그래서 공사가 늦어지면 이 기다리는 입주자들에게도 굉장히 불안을 주는 요소이긴 하지만 건설사에게도 불리합니다.
우선 이익률이 많이 떨어지는데 만약에 1년 공사로 끝낼 걸 3년으로 이제 늦춰지면 그 사이에 인건비도 오르고 원자재 가격도 올라요. 그 비용이 상승하니까 이제 집값은 이미 계약했던 그 시점의 가격으로 고정이 돼 있는데 네. 그 사이에 비용만 늘어나면 마진이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지난 5년간 인도의 인건비와 자재비가 급등하면서 건설 비용이 한 40% 정도는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회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제 분양을 마치긴 했지만 어쨌든 매출 인식이 공사가 지연될수록 지연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부상으로는 이 회사가 돈을 못 벌고 있네라는 걸로 기록이 되면서 은행에 대출이 막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제 큰 손들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이제 투기꾼들의 진입을 막는 효과가 있어요. 네. 이게 뭐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제 시장을 좀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 네. 투기꾼들의 존재가 나름 소중하긴 하거든요. 관심을 끄는 데 있어서는요. 네. 예. 원래 투기꾼들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사서 이제 완공될 때쯤에 비싸게 예. 팔아요. 그렇게 차익을 거두는데 공사가 계속 늘어지면 투기꾼들이 이 공사에 묶이는 그 기간이 돈이 묶이는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위험한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예 시장에 들어오려 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말씀 쭉 듣고 보니까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공사가 늦어져서 이런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 노동력이 풍부할 것 같은 인도이지만 공사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왜요? 이제 건설 현장에서는 어쨌든 숙련된 사람들, 숙련공들이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인도의 경제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가 가속화되다 보니까 이 숙련공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자리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긱 이코노미라고 하는 아. 그런 배달업, 뭔가 임시 노동자들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배관공이나 목수 같은 숙련된 노동자들이 뭔가 힘들게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뭐 우버 기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음식 배달 같은 플랫폼 노동 시장으로 옮겨갔을 때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럼 그렇다고 그럼 젊은 사람들이 건설업을 택하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예. 아무래도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고 또 보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 직종이다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이들 역시 서비스업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공급은 점점 더 막히고 이미 있던 숙련공들도 떠나는 그런 인력난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정부의 복지 정책이 오히려 건설 현장의 인력난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그건 뭔가요? 인도의 건설 현장에서 여성 비중이 꽤나 높아요. 예. 11% 정도로 높은 편이어서 이건 굉장히 높은 편이네요. 네,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이제 출근을 해서 어. 남편은 조금 더 힘든 그런 노동을 하고 네. 여성은 뭐 청소라도 하든지 뭐 시멘트 포대라도 나르든지 이렇게 현장 일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방 선거철마다 이제 집권하고 싶은 그런 세력들이 여성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현금성 복지를 굉장히 많이 펼쳐요. 그러면 고향에서 이제 현금 복지를 받은 여성들은 굳이 도시로 나와서 일할 유인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 여기에다가 뉴델리 같은 대도시에서는 어쨌든 대기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수시로 공사 중단 명령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공사 지연의 주 원인 중에 하나예요. 네. 쭉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인도의 지금 부동산 문제도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네요. 쭉 그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까지 전부 이게 부동산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이러다 인도도 정말 부동산 위기까지 갈까요? 제 생각에는 뭐 아직까지 중국만큼 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새로 지어지는 물량을 뒷받침해줄 수요는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근데 중국의 경우에 대형 개발사들이 갚아야 되는 빚이나 아니면 해결해야 되는 미완공 물량이 굉장히 막대한데 인도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공사 지연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자금력이 약한 건설사부터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미완공에 대한 불안이 퍼질 겁니다. 예. 이렇게 인도 경제가 부동산의 늪을 뭔가 탄탄한 수요를 바탕으로 잘 피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상황이 심각해져서 중국의 전철을 밟을지 경계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특정 지역의 부동산 수요가 많아서 걱정인데 다른 나라들은 또 다른 분위기가 또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소식입니다. 스페인 소식인데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퇴포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이 여파로 스페인 마드리드의 분위기가 흉흉하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저 베네수엘라와 스페인의 관계가 뭐 딱히 와닿지는 예. 않으실 수 있어요. 근데 스페인의 마드리드는 이제 리틀 카라카스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니 서울 이런 느낌으로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를 다 갖다 붙인 건데 마드리드에서도 가장 부유한 동네 중에 하나인 살라만카 지구에 이 리틀 카라카스라는 지역이 있다고 해요. 네. 여기는 부유한 베네수엘라 망명객들이 워낙에 많이 모여 살다 보니까 붙은 별명입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스페인 망명을 언제부터 떠나기 시작했냐면 한 30년 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요. 네.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베네수엘라와 스페인 모두 라틴권이기 때문에 교류는 있기는 했지만 뭔가 눈에 띄는 망명이라고 한다면 1999년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 노선을 강화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본가의 부를 좀 재분배하고 석유 산업을 국유화했어요. 그러면 베네수엘라에 있던 자산가와 기득권층은 가만히 있다가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국가에 헌납해야 되는 그런 위기가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들이 선택한 곳이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마두로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는 이제 경제가 흔들리고 또 정치적인 탄압이 시작되면서 망명자가 급증했어요. 마두로가 집권한 이후에 지금까지 800만 명 정도가 베네수엘라를 떠난 것으로 집계가 되는데 이들 중에서 특히 스페인을 선택한 사람들은 부촌 살라만카 지구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베네수엘라에서 온 큰 손들이 건물을 턱턱 사들이면서 살라만카 지역의 집값이 폭등한 적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1기 때 2017년경에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가 굉장히 강화됐어요. 그러면서 부유층뿐만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까지도 또 대거 스페인으로 이주했습니다. 예. 그래서 2015년에 마드리드 안에 있던 베네수엘라 출신이 한 3만 3천 명 정도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6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이야. 그리고 2024년 이제 베네수엘라 대선 이후에는 정치적 망명이 대거 등장했는데 예. 2024년 7월에 베네수엘라에서는 대선 조작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자, 당시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가 끝난 지 6시간 만에 마두로 대통령의 3선 확정을 발표했어요. 근데 선관위가 개표 참관도 거부하고 또 실시간 상황을 공개하지도 않았으면서 이렇게나 빨리 개표를 마무리한다고 뭔가 결과 공식 발표가 너무 빨라서 논란이 됐죠. 네. 그리고 서방 조사기관이 했던 그런 출구조사와는 결과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 그 서방의 조사기관들은 야권의 지도자였던 에드문드 우르티아 곤잘레스의 승리를 예측했거든요. 네. 이렇게 부정선거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니까 베네수엘라 정부와 이제 법원이 결탁을 해서 곤잘레스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결국 곤잘레스는 스페인 망명을 선택했죠. 이렇게 피신했던 여러 이유로 피신했던 사람들은 이제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가 됐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베네수엘라의 다음 정부를 누구로 세울 것이냐에 대해서 과도 정부의 수장으로 현재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인정해버렸죠. 예. 그러면서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쨌든 석유의 그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기존 체제와 타협을 하고 손을 잡은 건데 네. 그렇다 보니까 망명자들이 기대했던 그런 정권 교체는 없는 상황이죠. 네. 어떻게 그 마드리드에 망명가 있는 베네수엘라인들은 정권에 대해서는 생각이 비슷합니까? 모두 뭐 반 차베스, 반 마두로 이런 성향으로 다 일치되는 건가요? 뭐 대체로 그럴 수는 있는데 구성을 보면 상당히 껄끄러운 동거도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2020년에 마드리드로 피신했던 또 다른 야권 인사 레오폴도 로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낸 적이 있는 루이사 오르테가 전 검찰총장 이들 둘이 한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같이 마드리드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것이 보여주는 것 자체가 뭔가 각자 망명 이유가 달라서이기도 네. 하겠지만 어쨌든 마드리드에는 어떤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기보다는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그 마드리드를 어쨌든 베네수엘라의 두 번째 수도다라고 부르는 이들도 있을 만큼 네. 많은 사람들이 마드리드에 있는데 이제
정권의 대통령 당선인부터 뭐 전직 장관, 뭐 군부 인사까지 이런 중요한 결정이 뭔가 카라카스가 아니라 이제 마드리드의 이런 망명자들 숙소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한 건 정치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망명자 간의 빈부격차와 정서적 갈등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 마드리드에는 엔추파도스라는 연결된 자들이라고 불리는 정권 유착 세력들이 있거든요. 네. 이 사람들은 차베스 때부터 마두로 때까지 정권에 줄을 대서 떼돈을 번 부자들입니다. 근데 앞서 마드리드 지역 집값을 올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엔추파도스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횡령한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잖아요. 네. 근데 반면에 일반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어쨌든 망명을 해오긴 했는데 마땅한 수단이 없으니까 배달기사나 청소부, 보모로 일하면서 생계를 잇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를 스페인으로 떠나게 한 그 정권의 부역자들이 내 옆 동네에서 호의호식하는 걸 지켜봐야 되는 아이고. 그러한 불편한 동거도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엔추파도스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 매장 앞에서 훔친 돈으로 차린 가게다라면서 불매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하는 등 이런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진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네요. 자, 그러면 지금은 마두로는 체포가 됐고, 그러면 이들은 이제 고향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겁니까? 아직도 고향으로 가기가 어려운 겁니까? 지금 당장 돌아가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여전히 마두로 세력이 군부와 정보기관을 장악하고 있어서 네. 정치망명자들은 이제 괜히 귀국했다가 투옥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이 뭐 민주주의의 회복이나 정권 이양이 아니라 석유 산업에 일단 우선시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정권이 바뀌기를 기대하기는 힘들고요. 네. 그리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이런 서민층 망명객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베네수엘라의 이런 망가진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쉽게 결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엔추파도스들, 리트 카라카스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이 부유한 사람들은 굳이 안락한 삶을 포기할 이유가 없죠. 그렇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큰 변화는 아직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상황이면 앞서 설명해 주신 게 2015년에 마드리드 내에 베네수엘라 출신이 3만 명이었던 것이 지금은 6배 많이 늘었다고 20만 명 해주셨잖아요. 정도, 네. 그러면 이건 스페인 내부에서도 부담되는 인구일 것 같은데 스페인 사회의 내부 분열은 없습니까? 베네수엘라 사태가 이미 스페인 국내 정치에도 불씨가 되고 있어요. 예. 스페인 보수 야당이 이제 마드리드에 거주하는 베네수엘라 망명객들과 연대를 하면서 산테스 총리를 향해서 마두로 2.0이다라는 이런 정치 공세를 펴고 있고요. 또 반대로 산체스 정부는 베네수엘라 야권 인사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면서 스페인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재자 국가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좀 부각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결국 베네수엘라 문제는 외교 현안을 넘어서 스페인 내부의 이념 대립과 스페인 내부의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도 있는 그런 소재로 작용할 수 있는 셈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세상 이모저모의 전 세계 이모저모를 제대로 알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경제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